제9장 안진사와 고살림 같은 착한 영혼들을 만나다. 탑골 본향에서 부모님을 배운 이튿날, 정씨와 나는 곧 천봉산을 넘어 청계동에 다다랐다. 청계동은 사면이 험준하고 수려한 봉우리로 에워싸여 있고 동네에는 띄엄띄엄 50호의 인가가 있으며 동구 앞으로 한 줄기 개울이 흐르고 그곳 바위 위에는 청계동천이라는 안진사의 자필각자, 새긴 글자가 있었다. 동구를 막을 듯이 작은 봉우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포대가 있고 길 어귀에 파수병이 있어서 우리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명함을 내주고 얼마 있노라니 의려장, 나라가 위급할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의 우두머리에 허가가 있다 하여 한 군사가 우리를 안내하여 의려소인 안진사 댁으로 갔다. 문전에는 연당, 견회를 여는 곳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안진사 육형제가 평일에 술을 마시고 시를 읊은 곳이라고 했다. 대청 벽상에는 의려소 석자를 횡액으로 써 붙였다. 안진사는 우리를 정무를 보는 곳에 영접하여 수인사를 한 후에 천마리. 김석사, 예전에 관직이 없는 선비를 높여 이르던 말, 가 폐업사에서 위험을 면하신 줄을 알았으나 그 후 사람을 놓아서 수탐하여도 계신 곳을 몰라서 우려하였더니 오늘 이처럼 찾아주시니 감사하외다. 하고 다시 들으니 구경하 부모님 두 분이 다 살아계심 시던데 양위 부모 부는 안접 편하게 머물러 하실 곳이 있으시오? 하고 내 부모에 관한 것을 물으신다. 내가 별로 안접 편하게 머물러 하실 곳이 없는 뜻을 말하였더니 안진사는 즉시 오일선에게 총맨 군사 30명을 맡기며 오늘 안으로 턱골로 가서 김석사 부모를 매셔오되 근동 가까운 이웃 동네에 있는 우마, 소와 말을 징발하여 그댁 가산 전부를 바니 살림살이를 옮겨 이사함 해오렸다 하고 영을 내렸다. 이리하여 우리 집이 청계동의 우접 타향에서 임시로부터 하게 되니 내가 20살 되던 을미년 1895년 2월 1일이었다. 내가 청계동에 머문 것은 불과 5개월이었지만 그동안은 내게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것은 첫째로는 내가 안진사와 같은 큰 인격에 접한 것이요. 둘째로는 고살림과 같은 의기 있는 학자의 훈도를 받게 된 것이었다. 안진사는 해주부중 예전에 부의 이름이 붙었던 행정구역의 안에 10여 대나 살아오던 구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 집안의 자제였다. 그 조부 인수가 지내 현감을 지내고는 세상이 차차 어지러워짐을 보고 세상에서 몸을 숨기고자 하여 많은 재산을 가난한 일가에게 나누어주고 약 300섬 추수하는 재산을 가지고 청계동으로 들어오니 이는 산천이 수려하고 좋기 피난처가 될 만한 것을 취함이었다. 이때는 장손인 중근이 2살 때였다. 안진사는 과거를 보려고 서울 김종한의 문객이 되어 수년간 서울에 머무르다가 진사가 되고는 벼슬할 뜻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형제 6사람이 술과 시로 세월을 보내고 뜻있는 벗을 사귀기로 낙을 삼고 있었다. 안씨 6형제가 다 문장 제사라 할 만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셋째인 안진사가 눈에 정기가 있어 사람을 누르는 힘이 있고 기상이 뇌락, 마음이 넓고 출중함 하여 비록 조정의 대관이라도 그와 대면하면 자연히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는 내가 보기에도 퍽 소탈하여서 비록 무식한 하류층에게까지도 조금도 교만한 빛이 없이 친절하여서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모두 그에게 호감을 가졌었다. 얼굴이 매우 청수, 깨끗하고 빼어나다. 하나 술이 과하여 코끝이 붉은 것이 흠이었다. 그는 음악의 소리와 가락을 잘하여서 당시에도 그의 시가 많이 전송되었고 내게도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작품을 흥있게 읊어주는 일이 있었다. 그는 황석공 소설을 자필로 써서 벽장문에 붙이고 취흥이 나면 소리를 높여서 그것을 낭독하였다. 그때 안진사의 맏아들 중근은 13살로 상투를 틀고 있었는데 머리를 자주색 수건으로 질끈 동이고 돈방총이라는 짧은 총을 메고 날마다 사냥을 일삼고 있어 보기에도 연기가 발발하고 청계동 군사들 중에 사격술이 제일이어서 짐승이나 새나 그가 겨눈 것은 놓치는 일이 없기로 유명하였다.
그의 계부, 아버지의 막내 동생, 태건과 언제나 함께 사냥을 다니고 있었다. 그들이 잡아오는 노루와 고라니는 군사들을 먹이고 또 진사 육형제의 주연의 안주를 삼았다. 안진사의 둘째 아들 정근과 셋째 공근은 다 붉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따아 느린 도련님들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진사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글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도 하였으나 중근에 대해서는 아무 간섭도 아니하는 모양이었다. 고살림의 이름은 능선인데 그는 해주 서문 밖 비동의 세거 한 마을에 대대로 하는 사람으로서 중암 조중교의 문인이요 의암 유인석과 동문으로서 해서 황해도 지역에서는 행검, 점잖고 바른 품성과 행실으로 굴지 손가락에 꼽을 만큼 뛰어남 되는 학자였다. 이 사람도 안진사의 초청으로 이 청계동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 내가 고살림을 처음 대한 것은 안진사의 사랑방, 한옥에서 안채와 떨어진 손님을 접대하는 방에서였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방에 놀러오라는 그의 말에 나는 크게 감복하여 이튿날 그의 집에 찾아갔다. 선생은 늙으신 나대 기쁨을 띠시고 친절하게 나를 영접하시며 맏아들인 원명을 불러 나와 상면케 하였다. 원명은 나이 30살쯤 되어 보였는데 자품,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은 명민한 듯 하나 크고 넓음이 그 부친의 뒤를 이을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원명에게는 6세나 된 맏딸이 있었다. 고 선생이 거처하시는 방은 작은 사랑이었는데 방 안에는 책이 가득 쌓여 있고 내 벽에는 옛날에 이름난 사람들의 좌우명과 선생 자신의 심득, 마음 깊이 깨달아서 간직하고 주의함 같은 것을 둘러 붙였으며 선생은 가만히 꿇어앉아서 마음을 가다듬는 공부를 하시며 손무자, 삼약 같은 병서도 읽으셨다. 고 선생은 나더러 내가 매일 안진사의 사랑에 가서 놀더라도 정신수양에는 효과가 적을 듯하니 매일 자기의 사랑에 와서 세상사도 말하고 학문도 토론함이 어떠냐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데 선생이 나에게 대하여 이처럼 특별한 지우, 학식이나 인격을 인정하여 잘 대우함을 주시는 것을 눈물겹게 황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 되려던 소원을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고 선생의 지도에 맡긴다는 성의를 표하였다. 과거에 낙심하고 관상에 낙심하고 동학에 실패한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나 같은 것도 고 선생과 같으신 큰 학자의 지도로 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아뢰었더니 고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를 알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남의 일을 어찌 알랴. 그러므로 내가 그대의 장래를 판단할 힘은 없으나 내가 한 가지 그대에게 확실히 말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현을 목표로 하고 성현의 자취를 밟으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힘써 가노라면 성현의 지경에 달하는 자도 있고 못 미치는 자도 있거니와 이왕 그대가 마음 좋은 사람이 될 뜻을 가졌으니 몇 번 길을 잘못 들더라도 본심만 변치 말고 고치고 또 고치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 목적지에 달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괴로워하지 말고 행하기만 힘쓰라. 이로부터 나는 매일 고 선생 사랑에 갔다. 선생은 내게 고금의 위인을 비평하여 주고 당신이 연구하여 깨달은 바를 가르쳐주고 화서하원이며 주자백선제서 기묘한 절구를 보여주셨다. 선생이 특히 역설하시는 바는 의리에 관해서였다. 비록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 의리에서 벗어나면 그 재능이 도리어 화근이 된다고 하셨다. 선생은 경서를 차례로 가르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 정신과 재질을 보셔서 뚫어진 곳은 깊고 빈 구석을 채워주는 구전심수의 첩경을 택하셨다. 선생은 나를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보셨음인지 아무리 많이 알고 잘 판단하였더라도 시행할 과단력이 없으면 다 쓸데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득수 반지무조끼 현해철 수장부와 나뭇가지를 잡아도 발에는 힘주지 않고 벼랑에 매달려도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장부다라는 글고를 힘있게 설명하셨다. 가끔 안진사가 고 선생을 찾아오셔서 두 분이 고금의 일을 강론하심을 옆에서 듣는 것은 참으로 비할 데 없이 재미있는 일이었다. 나는 가끔 고 선생 댁에서 놀다가 저녁밥을 선생과 같이 먹고
밤이 깊어인 적이 고요할 때까지 국사를 논하는 일이 있었다. 고 선생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예로부터 천하에 흥하여 보지 아니한 나라도 없고 망해보지 아니한 나라도 없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데도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 있고 더럽게 망하는 것이 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의로써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망하는 것은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백성이 여러 패로 갈라져 한편은 이 나라에 붙고 한편은 저 나라에 붙어서 외국에는 아첨하고 제동포와는 싸워서 망하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것이다. 이제 외의 세력이 전국에 충만하여 권례에까지 침입하여서 대신도 적의 마음대로 내고 드리게 되었으니 우리나라가 제2의 외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고에 망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고 천하에 죽지 아니한 사람이 있던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일사보국 한 목숨을 바쳐 나라에 보답함의 일건사가 남아있을 뿐이다. 선생은 비감한 나드로 나를 보시며 이 말씀을 하셨다. 나는 비분을 못 이겨 울었다. 망하는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붙들 도리는 없는가 하는 내 물음에 대해서 선생은 천국과 서로 맺는 것이 좋다고 하시고 그 이유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천국이 가보년 싸움, 청일전쟁, 1894년에서 1895년에 진 원수를 반드시 갚으러 할 것이니 우리 중에서 상당한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그 국정도 조사하고 그 나라 인물과도 교의를 맺어두었다가 후일에 기회가 오거든 서로 응할 준비를 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선생의 이 말씀에 감동하여 천국으로 갈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나와 같이 어린 것이 한 사람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랴 하는 뜻을 말씀드린즉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누구나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혼자만이라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니 저마다 남이 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저마다 제 일을 하면 자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정계에 또 어떤 사람은 학계나 상계에 이처럼 자기가 합당한 방면으로 활동하여서 그 결과가 모이면 큰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 나는 천국으로 떠날 결심을 하고 그 뜻을 고 선생께 아뢰었다. 선생은 크게 기뻐하셔서 내가 떠난 뒤에는 내 부모까지 염려 마라 하셨다. 나는 의리로 보아 이 뜻을 안진사에게 통함이 옳을까 하였으나 고 선생은 이에 반대하셨다. 안진사가 천주학, 천주교를 믿을 의향이 있는 모양인데 만일 그렇다면 이는 양이 서양 오랑캐를 의뢰하려 함이니 대의에 어긋나는 일인즉 지금 이런 큰일을 의논할 수 없다. 그러나 안진사는 확실한 인재니 내가 천국을 유력 여러 고장을 돌아다님 한 뒤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서로 의논하는 것도 늦지 아니하니 이번에는 말없이 떠나라는 것이었다. 나는 무엇이나 고 선생의 지시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